하고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중국의 지역 패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게 지금 미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중국이 소위 말하는 그 1대1로 정책, 1대1로 전략을 통해서 추구하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게 이제 지역 패권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미국은 어떻습니까? 개방되고 자유롭고 개방된 그런 인도 태평양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지금 강하게 충돌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안보 환경을 이제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제가 머릿속에 좀 두면서 대략 어떤 도전 요인이 있고 어떤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수립이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이 안보의 도전 요인은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더 증가하는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나고서도 점점 더 증가하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점점 증가됐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왔느냐? 그건 사실은 우리도 좀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하고 달라요. 1950년도에 북한 군대가 20만, 대한민국 군대가 10만일 때 그렇게 당했던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북한도 많이 세졌지만 대한민국도 역시 세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억제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여전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도전 요인으로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도전 요인, 그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지정학적 위치, 이게 이 전략적 위치, 이게 참 묘합니다. 대한민국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데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중국, 일본, 러시아. 그 다음에 또 뭐 미국도 주변국입니다. 태평양 건너서 있죠. 미국도 주변국. 거기다가 이제 북한까지 있죠. 이 얘기 나중에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별도로 나중에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 요인. 역시 우리 국민들의 안보 의식. 여기 정말 우리 제한군인의 회원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안보 의식이 투철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어떤 안보 의식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젊었을 때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또 젊었을 때 이렇게 하던 때하고 지금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우려도 있고 그런 것인데, 이제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도전 요인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북한의 군사적 위협.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그게 또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뭔고 하니 전면전 위협. 그러니까 전쟁이 다시 나는 거죠. 그게 핵전쟁이 될 수도 있고 핵전쟁이 아닌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전쟁이 될 수도 있고. 북한이 핵 가지고 있으니까 핵전쟁만 할 것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 두 번째, 이제 국지도발의 위협입니다. 여러분들 기억 다 생생하게 하시죠.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든가 연평도에 대한 포격 도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면전은 아니거든요. 이제 국지적으로 기간도 제한되고 어떤 장소도 제한되고 이제 그렇게 도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 국지도발의 위협이 있고, 세 번째는 북한이 만일 이게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당장 뉴스에 이 북한 김정은이가 갑자기 죽었다. 그래가지고 북한의 무슨 A 세력하고 B 세력하고 둘이가 지금 내전이 벌어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 안보에, 우리 통일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게 제가 굉장히 우문을 드렸습니다. 적이 약해지면 우리는 좋죠. 그러니까 유리한 거죠. 유리한 거죠. 그런데 이게 잘 관리하면 유리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이게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그 상황이 됐는데 아까 A하고 A그룹, B그룹이 붙었는데 B그룹이 중국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기들이 좀 불리하니까 당신들이 좀 와달라. 남쪽에는 미군도 왔는데 우리 북쪽에 중국군 못 올 거 뭐 있느냐. 당신들이 좀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중국군이 저쪽 만주 쪽에 있는 병력들 한 뭐 5만 명, 10만 명 해가지고 압록강을 딱 넘어서 한 10km 들어갔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게 우리 통일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그건 결정적으로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거를 잘 관리해서 설령 북한에 어떤 그런 불안정 사태가 생기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니 해도 북한의 위협 중에 1번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로서 핵 위협입니다. 그죠? 핵. 북한이 이게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큰 위협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핵무기에 대해서 뭐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치는데, 통상 어느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요? 첫 번째는 이제 핵 분열 물질, 그러니까 잘 정제된 우라늄이거나 플루토늄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걸로 핵 분열을 시킬 수 있는 기폭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무기가 있더라도 이거를 운반해주는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미사일일 수도 있고 뭐 비행기로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잠수함에서 쏘는 그 미사일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통상 핵무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핵 물질하고 기폭장치하고를 이렇게 결합해서 만든 게 이제 핵무기인데, 그 핵무기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우라늄탄 아니면 플루토늄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라늄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답니다. 저는 뭐 전문적인 과학자가 아닙니다만은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핵무기를 만드는 우라늄은 우라늄 235라고 하는 이제 물질이 필요한 건데, 우라늄 강산에 가가지고 우라늄을 캐봐도 우라늄이 235는 별로 없습니다. 그 광석에. 농도가 대략 한 0.7% 된다고 그래요. 이 우라늄 광석을 캐면은. 근데 이것을 이제 잘게 부셔서 원심 분리기에 넣고 막 이 정제를 해서 그 농도를 한 3%, 4%까지 높이면, 0.7을 3 내지 4%까지 높이면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 아니? 원자력 발전소에서 쓸 수 있는 핵 연료봉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한 3, 4%까지 높이면. 근데 그거를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계속 더 정제를 해서 93%까지 올라가면 그게 이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루토늄은 뭐냐? 플루토늄은 자연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플루토늄 광산이라는 게 없어요. 플루토늄 광산이. 그게 없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 연료봉을 가지고 발전을 하고 나면 이제 폐 연료봉이 생길 거 아닙니까? 다 쓰고 난 연료봉. 그 연료봉을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 플루토늄입니다. 그걸로 이제 핵무기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략 이렇게 관찰을 하면, 저 사람들이 플루토늄을 얼마나 가지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나름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라늄은 이게 뭐 그렇게 무슨 막 그냥 몇만 평 정도 되는 그런 공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주 비교적 작은 시설들, 그런 데서도 원심 분리 가지고 돌리면은 우란 농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북한이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것들이 큰 위협이 되는 걸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게 그 우라늄이 대략 한 2,600만 톤 정도 광산이 있다고 그래요, 북한에. 근데 그 중에서 한 400만 톤 정도는 바로 채굴할 수 있는 그런 우라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저희들이 이제 군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면 이게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이게 국제정치적으로 북한이 핵국가다 하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북한이 굉장히 많은 걸 면제받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군사적으로는 그들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지만, 그러나 국제정치적으로 그걸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북한은 또 입장이 좀 다릅니다. 북한이 이게 좀 언어의 함정이 있는데요. 옛날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고 나서 그 두 사람이 합의를 한 게 뭘 합의를 했는가 하니 한반도의 비핵화를 합의를 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그러니까 영어로 코리안 페닌슐라의 비핵화죠. 북한에서는 그걸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조선반도의 비핵화죠. 조선반도의 비핵화. 그러면 북한이 얘기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하면은, 그래, 한국에는 뭐 핵무기 없으니까 북한만 비핵화하면 그러면 뭐 한반도 비핵화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2016년도 2016년 7월 16일이군요. 북한의 소위 정부 대변인이라고 하는 자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북한 아이들이 뭘 얘기할 때 보면 이제 급이 좀 다릅니다. 제일 급이 낮은 게 이 조선중앙통신이나 조선중앙방송 이런 데서 그냥 보도하는 거. 요게 좀 급이 제일 낮고, 급이 제일 높은 건 김정은이가 직접 얘기하는 게 제일 급이 높고. 그런데 이제 정부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도 이게 상당히 급이 높은 발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제가 그걸 그대로 좀 읽겠습니다. 이게 북한 표현을.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다. 여기에는 남핵 폐기와 남조선 주변의 비핵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그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한국과 미국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폐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 기지 같은 걸 전부 검증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5가지를 내세우는데 그 한 5번째가 뭔가 하니, 남조선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을 비핵화하자는 게 아니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명확히 잘 인식을 하고, 이거 조선반도의 비핵화? 그래, 우리말로 한반도의 비핵화인데, 그래, 북한 비핵화 하자는 거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북한의 비핵화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소위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그 용어 혼란 전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용어 혼란 전술. 저는 이제 그 일부로 보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북한 핵이 이제 그렇게 위험하고, 또 북한으로 봐서는 실제로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론적으로 볼 때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건 저는 2가지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게 국제사회의 압력이 워낙 세서 이게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데 이게 불리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론적으로는 핵을 폐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2번째로는 핵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억제를 워낙 강하게 해서 도저히 이 핵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럼 북한이 비핵화 안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럼 비핵화 노력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불행히도 이 북한이 이게 없이 사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도저히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뭐 무슨 뭘 금지시키고 이렇게 해도 그냥 꾹 참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경우에 전쟁 끝나고 우리 없어도 살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끔 그 생각하는데 제가 1964년을 제가 가끔 생각합니다. 1964년에 제가 국민학교 5학년인데 그때 우리나라의 아주 역사적인 해입니다. 1964년이 처음으로 개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을 달성했습니다. 그때 1964년도에 우리의 수출이 1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참 우습죠. 1억 불 해봐야 뭐 그렇죠. 지금 무역이 1년이면 1조가 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근데 64년도에 그랬어요. 근데 1964년도에 이미 일본은 그해 도쿄에서 올림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국민학교 5학년 때 저는 참 희망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꾹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꾹 참고. 뭐 저만 그랬겠습니까? 뭐 제 친구들도 그렇게 살았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살았겠죠. 뭐. 예.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북한이 뭘 이렇게 좀 뭐 해도 잘 견뎌요. 잘 견뎌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압박을 해야 된다. 견디지만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더 세게 압박을 하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더 협력해서 그들도 이 동참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군 출신으로서 이제 비핵화에도 관심이 있지만 제가 더 관심 있는 것은 사실은 비핵화보다도 어떻게 하면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 것이냐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뭐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 그걸 못 쓰게 해야 될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우리도 핵개발하자 말이야. 핵개발하자 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전문가들한테 이 얘기 들어보니까 핵개발 하기로 맘먹으면 할 수 있답니다. 기술도 그렇고 뭐 우리가 경제력도 그렇고 할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처럼 살 각오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독단적으로 그냥 뭐 좋다 국제사회는 국제사회고 우리는 우리다.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잘 협력을 해서 미국의 소위 확장억제 이거를 잘 보장받도록 노력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확장억제라는 게 그렇거든요. 저하고 같이 온 신장군께서 전역하시기 전에 미국의 대사관에 국방무관도 하시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과의 협상 이런 것에 아주 그 경험도 많으시고 능통하신 그런 분인데 이 확장억제라는 게 사실은 약간 좀 선언적 수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로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억제라는 게 그렇거든요. 억제를 달성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첫 번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나쁜 짓을 했을 때 혼내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능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정신 자세가 안 돼가지고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으면 그건 능력이 있으나 마나죠. 세 번째로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그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적에게. 북한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너희 까불면 우리 이걸로 칠 거야 하고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확장억제가 그런 어떤 선언적 수준에만 그칠 게 아니고 이걸 계획도 조금 더 구체화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요새 이제 핵 공유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더 참여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이제 더 해야 됩니다.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예를 들어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북한 입장에서 이게 잘못했다가는 괜히 한번 도발했다가는 잘못하면 북한 전체가 망해버리겠구나, 북한이 지도에서 없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할 정도로 그런 어떤 강한 확장 억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미국에만 그렇게 의존할 것인가? 그럼 우리 대한민국도 나름대로 그 핵은 아니더라도 핵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 능력을 키워서 북한이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두 가지가 이렇게 합해져서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경험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그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북한이 핵무기 한번 사용하면 우리는 다 죽어.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겁을 먹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바라는 바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 더 키우고, 핵이 그렇답니다. 핵무기가 폭발을 하면 그 핵 폭발 원점 그 주변에 있는 한 1, 2km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을 겁니다. 핵무기의 피해가 뭔지 아시죠? 핵무기가 터지면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첫 번째로 열. 아주 몇 억도의 열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열에 의해서 폭풍이 생겨요. 열이 몇 억도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기가 쫙 빠져나갔다가 다시 쫙 올 거 아닙니까? 이 폭풍에 의해서 이제 건물도 무너지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가 방사능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원점은 열과 폭풍에 의해서 많이 피해를 입겠지만 핵무기 피해 중에서 제일 많았던 건 방사능 피해입니다. 그죠? 방사능이라는 게 우리 다 옛날부터 배웠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그 중에서 이제 감마선이 제일 한다는 게 피해가 오래 지속되고 그런다는 건데. 근데 그게 또 그렇다네요. 이 방사능이라는 게 7시간이 지나면 10분의 1로 줄어든대요. 7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7시간에 7배, 실제로 48시간, 한 이틀 정도가 지나면 다시 10분의 1, 그러니까 100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틀에 7배, 14일, 2주일 정도 지나면 다시 10분의 1, 그래서 1000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방사능의 그 어떤 위협이 점점 줄어든다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서울에 얼마나 많은 지하시설이 있고, 그 방사능 정도는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2주일을 생존할 수 있으면 히로시마처럼 다 죽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신 시간대가 다 조금씩 다르시지만, 우리 강석희 시장님께서도 옛날에 민방공 훈련 하셨죠? 그럼요. 민방공 훈련 하셨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핵 방어 훈련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부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하고,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FEMA에서 얼마나 그 재해 그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잘 갖추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듯이 우리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들 그 주장이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러는데, 아직 그게 저희들 욕심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북한이 핵전쟁 말고 다른 전면전, 그 재래식 수단에 의한 전면전, 저는 그것도 다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아까 처음에 또 말씀드린 이 국수도발, 또 이런 것들에도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첫 번째 도전 요인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제가 이 지정학적 위치, 전략적 위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뭐 생겼다 없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근공원교. 가까이 있는 나라는 공격하고 멀리 있는 나라하고는 잘 지내고. 그러니까 우리 보십시오. 고려 때 당나라하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근데 당나라하고 잘 싸우기 위해서, 고구려가 당나라하고 잘 싸우기 위해서 누구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돌골족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 돌골족. 지금도 그래서 대한민국이 터키하고 가깝게 지내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뭐 크게 봐서 중국, 러시아, 일본, 뭐 미국 이렇게 4개 나라만 봅시다. 북한 제외하고라도. 그 4개 나라만 보더라도 이게 어느 나라의 국력을 얘기할 때 크게 저희들이 4가지 요소로 보거든요. 다임이라고 해요. 다임. 10센트짜리 동전, 다임, D-I-M-E, D, 디플로마시, 외교력, I, 인포메이션, 정보력. 미국의 CIA 정보력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 정보력. M, 밀리터리, 군사력. E, 이카노미, 경제력. 이게 4가지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4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임 그 4가지가 세계적으로 1등, 2등, 3등 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4나라. 그러면 천추전국 시대에 근공원교 공식에다 갖다 붙여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안보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저는 이거 참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기 중국분 혹시 없으시죠? 중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강력한 통일 국가가 생겼을 때 중국 그 대륙에 우리는 항상 힘들었습니다. 한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싸워가지고 한나라가 그 아주 좋은 나라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삼국지 읽어보면 유방의 그 촉이 항상 우리 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한나라가 통일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조선 침범. 수나라가 강력한 통일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고구려 침범.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또 통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싸웠습니까? 또 거란족이 뭐 좀 해가지고 북쪽에서 좀 강해지면 역시 또 고려 침범. 원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송나라가 망하고 몽고족의 원나라.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고려 임금님 6분인가가 왜 이름 앞에 충자가 붙어 있습니다.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등등.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왕자 때 원나라에 가가지고 볼모살이 하다가 거기서 그쪽 누구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본인도 절반 원나라 피가 섞였는데 가가지고 다시 그 원나라의 장가를 가고 엄청나게 국제화가 돼서 이렇게 와서 임금했습니다. 이 인양반들의 생각이 이게 고려 생각보다는 원나라 생각들을 더 많이 했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고려가 망했습니다. 네. 그때 뭐 유화도에서 회군을 하느니 마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고려가 망했어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다시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병자호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원수처럼 지내자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된다.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우리는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러나 항상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는 나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무지하게 큰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인구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낮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래도 조금 나았던 게 일본이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통일이 됩니다. 이제 그 옛날에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시절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드디어 통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임진왜란. 그랬다가 또 일본이 뭐 이렇게 좀 저기 했다가 일본이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강해졌습니다. 언제? 명치유신. 그럼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한일 합방. 그래서 제가 중국이나 일본을 적으로 돌리자는 게 아니고 적으로 돌리면 큰일 납니다. 가까이 잘 지내야죠. 다만
근공원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떤 그 조심성을 가지고 잘 지내야 될 상대방이다 하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우선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영토적인 하심이 있다는 생각은 잘 안 듭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미국을 훨씬 더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대한민국에 영토적인 하심이 있을까요? 어떻게 대한민국 영토 조금 좀 뺏고 싶은 야심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지금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한미 동맹 관계, 이거를 잘 유지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가 튼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제막식 행사에서도 짧게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에 그래도 짧은 기간에 이 정도 경제적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안보가 튼튼하게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안보의 뒷받침은 한미 동맹 관계가 확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하면 통상 우리가 안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미 동맹이 무너지면 경제가 먼저 무너집니다. 한국 경제가. 예를 들어 한미 동맹이 무너지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이렇게 하면 한국에 지금 진출한 그 외국 자본들이 그대로 여전히 한국에 투자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차례 S&P니 왜 그런 신용평가 기관들 있잖아요. 무디스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IMF 체제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양반들이 더 좀 저기하게 면밀하게 뭘 이렇게 평가하려고 그러는데, 군인인 저한테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 인터뷰했겠습니까? 그분들이 물어보는 게 주로 그거였어요. 지금 한미 동맹 관계가 괜찮습니까? 주한미군은 뭐 문제 없습니까? 수준하는 게 문제 없습니까? 그걸 반드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제도 우리 한미 동맹이 튼튼해야 이 대한민국 경제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그렇게 안보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돼야 사실은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도 좀 입장이 서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이 잘 돼야 우리 동포들도 여기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중요하다. 한미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자병법을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도 인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그건 뭐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도 다 쓰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게 그게 사실은 무슨 뜻인 거 아니? 적에게 무슨 약점이 있고 나는 뭐가 약점이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군대는 누가 강한가, 지도자는 누가 더 국민들하고 뜻을 같이 하는가, 뭐 법령은 누가 어디가 더 잘 되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서 경제도 그렇고요. 이런 거 가지고 비교한다는 것인데, 저는 그거보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아는 거,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아는 거, 저는 그게 우선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정말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한미동맹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생존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이제 한미동맹 재단 회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 여기 이제 뭐 LA 지역이나 이쪽에는 우리 교민들도 많고 한국을 잘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이제 워싱턴 DC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한국을 잘 알면서 한국 편을 들어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동안에 한국 편을 잘 들어줬던 분들이 어떤 분들인 거 아니? 한국전 참전용사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어때요?
연세가 이제 많으니까 90세 넘어가고 예. 옛날에 의회도 몇 분씩 계셨는데 지금 뭐 의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현재는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래서 야 이게 그 주한미군으로 그 뒤에 1953년 이후에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분들 그 한국전 이후에 그분들을 한번 좀 이게 좀 모아보자, 좀 조직화해보자 해가지고 이 제 양반이 신장군이 그저 무관할 때부터도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소위 주한미군 전우회라고 하는 걸 결성을 했습니다. 그 미국에 2017년도에 결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분들을 다 모으면 300만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면 뭐 저는 그 중에서 한 100만 명만 어떻게 잘 조직화해도 이게 미국의 정치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게 한 100, 주한미군 전후가 한 100만 명이 그 소위 친한파가 있다고 하면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잘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재단은 그 주한미군 전후회를 지원합니다.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이게 지금 그 주한미군 전후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년에 40만 달러씩을 지금 이제 그 지원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 아시다시피 저는 군대 생활한 사람이고 군대 생활한 사람이 지금까지 돈을 벌어봤다 못 벌어봤다 못 벌어봤죠. 그러니까 이게 돈 버는 방법을 모릅니다. 저희들은 돈 버는 방법을 모르. 근데 이게 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좋은 소식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서 그런 활동을 하니까 지금 버지니아 쪽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야 우리 그 미주에도 버지니아가 아니고 미주에도 그와 유사한 이 재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한미동맹재단이 아닌 미한동맹재단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지금 그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1월 말 정도면 뭔가 좀 저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이제 이쪽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우리 그 교민들께서도 이제 그런 일에 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단체가 결코 버지니아 단체가 아닙니다. 미주 단체입니다. 버지니아 단체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우리 안보는 제가 지금 군복은 벗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러한 노력들도 안보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동맹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양국의 지도자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양국 정부의 관료나 또 현직 그 군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우리 같은 민간인들이 노력을 하는 것 이것도 또한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그 세 가지 도전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군사적 도전에 대해서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이 전략적 위치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보 의식입니다. 이건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국민들이 전쟁을 너무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싸우는 걸 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북한이 그걸 알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이놈들이 얕보는 겁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왜 우리 DMZ에 북한 아이들이 목함지뢰를 묻어가지고 우리 장병들 몇에서 부상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목함지뢰 사건. 그때 우리 안보실장이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이 북한의 황병서라고 하는 북한 총정치국장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 거 아니? 회담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거 아니? 우리나라 현역 장병들이 병장들 전역을 며칠 앞둔 병장들이 나 전역 연기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려우니 나 저녁 연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많은 예비군들이 자기 SNS에 자기 군복하고 자기 군화 딱 찍어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 나도 출동한다 라고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회담을 하는데 김관진 장관이 이제 그 판문점에서 황병수하고 회담을 하는데 우리 측 기자들도 같지만 북한 기자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북한 기자들이 우리 기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전부 가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짜고 치는 짜고 하는 거죠? 이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그 짜고 한다고 해서 무슨 SNS에 자기 군화 사진 실을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제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북한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그 황병서 쪽에서 우리 김관진 장관 그 실장에게 상당히 많이 양보했습니다. 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상무 정신을 갖는 거. 여차하면 우리도 다 나가서 같이 싸울 수 있다. 여기 우리 여성들 계시지만 이 여성들도 우리 같이 나가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단한 결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기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